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아시죠? 저의 마음. 저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도 깜짝 놀라요. 대통령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제 모습을 보고. 정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송인 오윤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기쁘네요. 아무도 모르실까봐 걱정했는데. 자칭 저는 민심의 척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섭외하신 걸 보니까 뭔가 그릇된 신념으로 가득하신 분들과 싸우려면은 상식적이고 집단 지성의 목소리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고관대작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 강훈식 비서실장님, 우원식 전 국회의장님을까지 다 뵀는데 김민석 후보님은 처음 봬요. 그죠? 처음 얘기 나눠보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PD님들이나 이제 주변의 방송인 분들께서 한때 굉장히 스타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저렇게 조용하신 분이 무슨 스타셔라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어제 오늘 연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어떻게 참으신 거예요?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크신지. 자, 오늘 저보다는 훨씬 더 후보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충청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또 이런 대담 토크가 마련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님에게 충청은 어떤 곳입니까? 네. 사실은 제게 연구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어머님이 대전에서 꽤 오래 사셨어요. 그런 연구가 있고 또 하나 이게 참 이것도 좀 말씀드리기 거시기한데 충청 중에 충북에는 제가 충북에 있는 청주라는 곳에서 주소를 3년 동안 두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교도소에 갔다 오셨어요? 네, 제가 대학 때 민주화운동하고 광주 진상규명요구하고서 3년 감옥을 청주에 있었습니다. 청주 감옥은 어때요? 밥이 맛있나요? 네, 충청은 그렇게 좀 의미가 있는 곳이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승리라고 할 수 없는 결과였던 것 같아요, 충청도가. 그래서 민주당에게는 숙제 지역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승리 지역이면서 숙제 지역인 요 충청도를 어떻게 이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실 생각이십니까? 그게 두 가지인데요.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정치는 성과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야죠.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메가 프로젝트, 한편으로는 충청권 프로젝트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곧 조만간 발표될 공공기관 이전, 또 행정수도 이전, 이 추진을 통해서 저는 충청권은 상당한 발전의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성과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청권이 지향하는 중원의 정치, 중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 이런 것을 민주당이 잘 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다음 총선에서의 성과도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재미나이에게 김민석 프로필을 좀 알려줘라고 했더니 이분이 미래가 좀 불안하셨는지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서울대, 콜롬비아, 하버드, 칭화대학, 럿거스 대학교. 아니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사적으로도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미래가 진짜 좀 불안하셨나? 미래가 불안해서가 아니라 늘 현재가 불안했어요. 제가 야인 생활을 한 20년 했잖아요. 근데 보통 정치하다가 중간에 쉬는 사람들은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해외에 가서 연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저는 매번 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돈도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전셋집을 다 털어가지고 하고 또 자금 받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막판에는 미국에 로스쿨을 갈 때는 이거
정치를 이제 언제 할 거라는 기약도 없고 해서 미국 로스쿨 가서 변호사 자격증 따서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런 야인 생활을 20년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정치에 복귀하게 되셨는지 많은 분들은 알 수도 있지만 제가 잘 몰라가지고 누가 전화를 했습니까? 와주십시오 또는 그건 아니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18년 정치를 쉬었는데 김민석이가 정치에 복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생각을 못했고. 그렇잖아요. 김민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설 아니었나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제가 40대 중반에 뵀을 때 참으로 놀랍게도 제가 야인 생활을 5년쯤 했을 때인데 그 뒤로도 10여 년 야인 생활을 했는데 저한테 앞으로 40년 정치를 더 할까요? 그러시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근데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건 있죠.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 이런 걸 배웠고요. 돌아오게 된 과정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건 있죠.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잖아요. 제가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중간에 지켰습니다. 민주당이라는 당의 당명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안철수, 김한길 두 분이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때 그분들이 민주당 이름을 안 쓰려고 애를 썼어요. 왜 그렇게 애를 썼지 그 사람들은? 민주당이 싫은 민주당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민주당을 해본 분들은 민주당이 100만 불, 1000만 불짜리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야인이고 정치에 전혀 상관이 없을 때인데 누가 저한테 아우 저거 민주당 당명이 없어지면 큰일인데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게 누구한테 폄하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뭐라 그랬냐면 야 그거 나중에 허경영 씨가 가져가면 큰일인데 진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저는 결국은 전 민주당을 사랑하기도 하고 민주당 이름을 결국 쓰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권노갑, 김원기, 정세균 그분들한테 제가 민주당 이름 보관할 당을 만들어 놓을게요. 제가 정치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필요할 때 그거 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어려웠어요. 왜? 요새 이중당적 얘기 있죠? 근데 이중당적이 아니라 민주당원이 아닌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지키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당비를 조금씩이라도 낼 사람을 10,000명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걸 했어요. 10,000명을? 그래서 그걸 당을 지키고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김종인 위원장한테 제가 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민주당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가 되시고 민주당 이름을 갖다 쓰자 하셔서 추미애 대표한테 제가 그때 그걸 결합을 시켰습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그런 통합을 할 때 하는 1원도 받은 거 없고 저도 지역구 공천도 받은 거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을 그때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때 제가 당의 민주연구원장으로 복귀했죠. 여러분 아셨나요? 제 질문이 유익했죠? 네. 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절까지 굉장히 근거리에서 같이 계셨어요. 두 분이 호흡이 잘 맞는 비결도 궁금하고 그리고 너무 잘 맞아서 깜짝 놀랐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 때도 가끔 혼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도 비슷한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안 맞춰봤는데 같은 결론에 도달할 때가 많다. 그거는 생각하는 방법과 세계관, 철학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나이는 같고 학번은 같은데 살아온 궤적이 전혀 달라요. 저희도 아주 잘 사는 집 출신은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연배에서 그렇게 못 살기 어렵게 못 살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의외로 철학이나 세계관이 비슷한 것 같아요. 철학과 세계관이 네, 어떠신데 어떤 세계관이시죠? 이런 거죠. 제가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하실 때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때 이재명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나는 유쾌한 토론가라고 본다 이렇게 썼어요. 대부분 그 말 뜻을 이해 못하셨을 거예요. 네. 지금은 대부분 이해하실 거예요. 딱 맞죠? 국무회의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제가 고상하게 써서 유쾌한 토론가라고 했지 전형적인 개구쟁이 스타일 토론가예요. 맞아요. 그 터져나오는 익살과 사실은 어렵게 살면 갖기 어려운 선량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선량한 토론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본 게 있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정치 야인을 하면서 이 국민주권, 당원주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 집단지성이라는 것에 대한 비유 중에 대통령처럼 잘한 비유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아바타라는 영화 있죠? 네. 한 11년 됐잖아요. 거기 보면 생명의 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무 전체가 생명인데 각 가지가지가 다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10몇 년 전에 대통령께서 그냥 성남시장 시절인가? 집단지성을 얘기하면서 그 생명의 나무에 비유한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무릎을 쳤어요. 끝내준다. 근데 제가 2, 3년 전에 대통령님하고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난 진짜 집단지성에 대한 비유를 한 중에 그것처럼 잘한 비유를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본인이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저보고 어떻게 기억하냐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걸 비유한 그땐 대표님도 대단하지만 그걸 알아본 저도 어지간히 괜찮죠? 내가 이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걸 기억이 나셔서 그 다음에는 다시 그 생명의 나무의 아바타를 그거를 집단지성에 비유하시는 걸 봤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비교적 관찰을 하는 편이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좀 보는 편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애정이 있고, 저는 전형적인 학생운동 출신인데 상대적으로 학생운동 출신 중에 좀 덜 이념적인 사람이에요. 좀 실용적인 사람이고 아마 그런 성향이 비슷한가 아닌가 싶고,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놀란 얘기, 우크라이나 사태 있잖아요. 그때 그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났는데 우리나라를 바닥 껴 붙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이가. 근데 그걸 우리가 비판했어요. 근데 대통령이랑 토론을 하는데 대표 때입니다.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우크라이나를 비판하면서 전쟁이냐 민생이냐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더라고. 제가 왜 놀랐는지 아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 통상 옛날에 학생운동 때나 했던 사람들은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정리합니다. 절대 전쟁이냐 민생이냐로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전 무릎을 쳤어요. 평화의 본질이 민생이잖아요. 민생을 지키려고 평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통상 이념적이거나 이렇게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운동을 한 사람들은 전쟁이냐 평화냐로 정리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은 본능 민생론자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는 우리가 연배는 같으나 이재명이라는 지도자가 소위 86들이 이렇게 쫙 많이 있던 이 시대에서 그 군계 일하게 된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본능적인 민생, 본능적인 민생 정치로 그야말로 이념이 아니라 실용 정치로 쭉 들으면서 세상을 보는 그만의 프레임,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해 준 것이 저는 민생 실용인 지도자 이재명이 이 시대로부터 선택된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아,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정치인 재벌 대통령께서 재벌 회장에게 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서 아 진짜 너무 놀라운 광경이었는데, 우선 지난 1년 정도 이제 민주당을 보아하니까 청와대와 당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 보였어요. 밀려있는 입법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당과 정부의 관계가 중요해 보였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당 대표가 되신다면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당정 내지는 당청의 관계의 구체성이 바뀌고 당정의 모델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대통령과 당대표를 포함한 당청 관계의 만남의 폭이 깊어지겠죠. 더 많이 만날 것이고 더 많은 문제를 의논할 것이고 더 터놓고 더 창조적인 의논을 저는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깔려 있으니까, 그리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당정 관계의 모델이 변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야말로 선의의 경쟁이 생길 거라고 봐요. 아주 답답한 건 이런 거예요. 아, 국무회의가 끝나면 정부가 막 달려가는데 당도 사실 같이 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은 자꾸 딴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당이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은 또 당이 해야 될 몫이 있지만, 예를 들어 국무회의가 끝나면 정부는 정책
법안, 메시지 이런 걸 정리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국무회의는 생중계하니까 아무나 볼 수 있잖아요. 비밀이 없잖아요. 그런 당에 적어도 정부의 국무회의에 대한 점검 TFR안이 있어야죠. 그걸 만들어 두고 끝나면, 왜냐면 국회의원들도 바쁘니까 그것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국무회의 생중계 딱 해서 어렵지도 않아요. 정부의 TF처럼 기본해서 몇 명이 딱 정리해서 국회의원들 전원한테 오늘 정부에서는 요거 논의됐고 대통령이 요거 지시하셨고 요거는 정리가 안 됐고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건 당에서 고민할 영역인 것 같고 이건 법인 것 같고 이건 메시지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이건 누가 메시지 내실래요? 그 다음에 당에서 기구를 뭐 만들까요? 딱 정리, 그 다음날 발표. 뭐 이렇게 착착착착 가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여당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잘할 자신 있거든요. 아니 그런 건 여당이죠. 이런 등등이 저는 여당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신데 사실 제 주변에 해외 친척이나 친구분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어서 윤석열 정부 때 대한민국과 지금 이재명 정부 이제 500일 정도 된 대한민국의 위상이 천지개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나 국가의 위상을 높여놓고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열심히 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여당이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전 진짜 궁금해요. 여당인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좀 거시기 하고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짧게, 굵게. 제가 당대표 후보 나왔잖아요. 출마 선언 또는 뭐 발표, 정책 발표를 할 기회가 많아요. 날짜를 잡고 시간을 잡습니다. 하기 직전에 보니까 청와대에서 무슨 회의가 있고 대통령이 모두 말씀을 시작하시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추면 좀 이상하죠? 그럼 제가 30분 늦춰버려요. 이게 별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배려죠. 그리고 당연한 서로의 에티켓이죠. 이런 것들이 좀 더 충만했다면 그게 뭐 거창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해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저는 당청 관계는 당연히 좋아진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충청도에 왔기 때문에 충청도에 392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 투자가 발표됐어요. 사실 이게 너무 큰 돈이라 와닿지도 않는데 쉽게 이게 얼마나 큰 3대 메가 프로젝트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번에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삼성하고 SK 발표한 것의 최대의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10조가 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현대차의 무슨 프로젝트 하면 10조인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1년 동안 다 하지도 못해요. 근데 이건 막 100, 200이 아니면 이건 껌처럼 보이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 시작입니다. 1차분이에요. 2차, 3차가 더 있습니다. 호남뿐이 아니라 충청뿐 아니라 영남뿐 아니라 전국으로 갈 것이고 1차가 아니라 2차, 3차가 더 갈 것이고 반도체 또는 뭐 AI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 한 군데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저는 융합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실현해 갈 것이냐? 바로 큰 그림을 그린 정부와 함께 세부적인 그림을 나갈 당이 하는 겁니다. 당이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충청과 함께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고 조율해서 더 완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진지하게 가로치고 대본에 써 있습니다. 이중당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이중당적이 불법인가? 이게 문제인가? 이게 뭐지? 자체를 몰랐는데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면서 민주당 당원이면 불법인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거죠. 예. 우리 사실 동네 가면은 천안에 저 앞에 있는 슈퍼 우리 사장님한테 가면은 옆집에서 와가지고 아 이번에 나 우리 국민의힘 일당원서 좀 써줘 그러면 맨날 오는데 어떻게 안 써줘요? 써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민주당에서 써달라 그러네? 이것도 안 써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꼭 다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지요. 우리 살다 보면. 그리고 그런 경우가 꽤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중당적이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저기 써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꼭 맞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게 그냥 그저 그런 것일 뿐이면 정치에 영향이 없고 그냥 입당원서 써줄 뿐이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내가 민주당인데 조국 혁신당 만드는데 너무 짜네.
좀 도와줘야지 당 만드는데. 하다 보니까 난 역적도 좋아해서 이렇게 됐어. 꽤 했는데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이번에 중요한 걸 결정을 한다네.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통합할 거냐 만약에 결정하는데, 이거는 냉정하게 따지면 민주당 사랑하는 사람, 조국 혁신당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각각 이번에 결혼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좋게만 지낼까요?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가서도 찍고 저기 가서도 찍고, 이건 엄격하게 얘기하면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정인해야죠. 아주 악의적이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주의의 정상화 차원에서 하나하나 이런 관행들이 정상화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어떤 선의의 틈을 타고 잘못된 악들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걸 억지로는 잘 못 골라내죠. 왜냐하면 각 당의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이거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변에서 이제 청년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활동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하고 더 많은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래서 청년에게 우리 후보자님은 자리뿐 아니라 의결권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얼만큼 열려 계시고 얼만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권한을 줘도 잘 안 되던데, 우리 지역의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우리 현수막 비용의 10분의 1은 알아서 써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디에 무슨 문구를 어디다 거는지 결정하세요 한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이런 식의 의결권과 집회권을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대화를 해야 돼요. 사실 당들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선관위 사태 나고 제가 총리로서 만나봤거든요. 처음엔 저도 쫄리더라고요. 대화가 될지.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 끝나고 나면은, 옛날에는 학생운동이 정치운동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운동은 학내운동이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사회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선관위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잘 됐다, 이번 기회에 학내 문제와 사회 문제를 같이 결합하는 그런 대화를 시작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학생운동 지금 하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뿐만 아니라 당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아주 성의 있게 못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우리 대통령 지지율 60인데 그 중에 청년 지지율 40입니다. 우리 당의 지금 청년 지지율은 아주 바닥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더 잘하는 건 없지만 민주당이 잘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니까 미워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5년 있으면 우리는 그냥 만년 야당이에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5가지의, 지금 제가 당선되면 다음날 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참여하는, 조금 더 연배가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전원수 의원님 같은 분은 젊기도 하고 또 전문가기도 하니까 같이 참여해도 좋고, 그런 등등을 저는 해서 당이 대대적인 청년화를 이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만으로 해결 안 된다고 봐요. 말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행사도 바꾸고 조금 더 재미있게 하고 문화를 바꾸고, 그래서 좀 꼰대 같지 않게 바꾸는 노력을 저희도 사실 컨설팅도 하고 해봐야 된다고. 그럼요. 제발 재미있게. 아시겠죠? 아니, 그래서 그때 좀 모실게요. 제발 좀 재미있게 부탁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공천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우선 시스템 공천이 뭡니까? 옛날에는요, 총재 시절에는 총재가 꼭 그때도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주로 독립적인 판단에서 정한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는 공천심사위원회라고 해서 몇 분이 정했어요. 근데 이제는 공천을 시스템으로 다 이런 건 몇 점 주자, 이런 건 몇 점 주자 해서 정해서 그거를 자동 합산하게 하는 제도고, 이게 이해찬 대표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비교적 잘 왔는데, 이번에 하고 나서 말이 많았어요. 일관성이 있나? 공정성이 있나? 기술적으로 에러가 나지 않나? 다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당선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 삼는 건 지혜롭지 않고, 어떻게 이걸 개선할 것인지를 저는 이 또한 직후에 할 5개 기구를 통해서 한 6개월 충분히 말씀을 듣고 대안을 정리해서
그래야 2년 후에 있는 총선 때 룰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도 기구를 만들 생각이고, 또 하나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 대표다 최고위원이다 이러면 그냥 봐줬어요. 경선 안 하고 이런 거 정부가 없애려고 그래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최고위원 후보님들 당선되셔도 혹시 경선하셔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당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는 최고위원 돼서 경선 안 하고 국회의원 되지, 이런 걸 아예 저는 근절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말 수개월 동안 외치신 분들도 계시고 그걸 또 받아주셨습니다. 이 보안수사권 문제는 피해자와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너무 검찰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하는 게 맞다. 보안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좋다. 근데 지금 요새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안을 어떻게 찾을지는 고민해봐야 된다. 딱 요거였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잖아요. 근데 신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 보안수사권 폐지의 좁은 문을 저는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를 보완해야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싸우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고요. 정부에도 그런 것이 있고 대안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거 갖고 논쟁을 너무 정치적으로 할 일이 아니어서 5월 전에 끝내자고 당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 당에 무슨 법안도 안 나오냐 이렇게 했는데, 당에서만 오케이 했으면 법안 낼 수 있었어요. 보안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늦추자고 해서 늦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저는 경찰의 권한을 억제하든가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높이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네. 대통령한테 검찰 개혁에 의지가 없었다. 이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사실과 다릅니다. 네, 후보님은 정말 준비가 아주 오래전부터 또 많은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이미 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저는 이 권리당원분들의 투표율인 것 같아요. 이번에 예비 경선 때도 37% 정도 생각보다 저는 낮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은 이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 정말 집단 지성의 힘이 모여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투표율을 높이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아시죠? 저의 마음. 갑자기 궁금해서 어떻게? 저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도 깜짝 놀라요. 대통령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제 모습을 보고. 정말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탄생하기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윤희 씨에게 뜨겁게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아요. 아니, 총리님 아직 안 끝났고요.